안녕하세요. 저는 꾸미는 걸 좋아하는 50대 중반에 들어선 아줌마예요. 요즘 50대는 젊은 나이라고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막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 하나 하지 않고 나온 얼굴도 어쩌면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예쁜지. 나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젊은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나온 저의 젊은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꽤 잘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 방도 있었고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을 가꾼 마당도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가정주부로 지내셨는데 아버지 혼자서 서울에서 일하면서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부유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어떤 아저씨 아줌마들이 찾아와서는 자기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오는 걸 보더니 눈물을 닦고 후다닥 슬리퍼만 신고 뛰어나와 집에서 멀리 데려갔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무작정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놀이터에 자리를 잡았죠.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저녁이 찾아오니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도 많이 우셨는지 얼굴이 아주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늘 셔츠의 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칼주름을 잡은 정장을 입고 다니던 아버지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카락은 다 헝클어지고 옷도 마구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헝클어진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아이들이 하나둘 떠난 놀이터에 저는 여전히 홀로 남아서 기구들을 타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벤치에서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던 두 분은 밤이 되어서야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쁘게 가꿔줬던 꽃밭은 짓밟히고 줄기가 부러지고 꽃잎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당에도 세숫대야부터 종이 조각 등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텔레비전도 사라지고 피아노도 없었고 제 방에는 책상과 침대도 없어진 상태였어요. 물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침울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말없이 안방에서 가장 두툼한 이불을 꺼내와서는 제 방에 깔아주었어요. 우리 이사 갈지도 몰라. 물건들은 다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든. 혹시 인형이나 장난감 중 꼭 가져가야 할 게 있으면 책가방에 딱 들어갈 정도만 챙겨. 알겠지?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 이사 간다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미안해, 우리 딸.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빨간색 차 앞딱지를 여기저기 붙였고 그날 밤 아버지는 작은 트럭에 짐을 싣더니 저랑 엄마를 태우고 아주 먼 길을 떠났어요. 깊은 밤을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아마 거의 4, 5시간을 차로 달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덕 위에는 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와, 저게 집이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죠. 마당도 없고 예쁜 꽃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로 주방이 나왔는데 제가 살던 집의 마루와 다른 시멘트 같은 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계단 2개 정도를 올라가니 방이 나왔어요. 원래라면 텔레비전과 소파가 놓여있는 거실이 있어야 할 공간 따위도 없이
문을 여니 그냥 방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죠.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방도 작은 방도 없었죠. 방에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열어보니 밖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나가니 바로 앞에는 전화부스처럼 네모난 박스가 서 있었는데 가보니 화장실이었어요. 아빠가 일이 조금 잘못돼서 어쩔 수가 없네. 얼른 돈 벌어서 다시 우리 딸 피아노도 사주고 방도 만들어줄게. 조금만 참아주렴. 작은 방 한 칸에는 부모님과 내 옷을 쌓아두고 이불을 놓으니 별로 남는 자리도 없었어요. 화장대인지 그냥 서랍장인지 모를 장식장 하나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길 제 책상으로 꾸며주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인근 축산 농가에 일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거기는 아버지의 옛날 고향이었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 서울로 와서 사업을 하며 자수성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동업하던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찾아왔던 건데요. 아버지 역시 동업자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거짓말하고 가로챈 사업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길도 없었죠. 그래도 아직 고향에 남아있던 아는 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살 곳과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는 심적으로 아주 많이 괴로워했어요.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던 분이 언제부터인가 술에 취해 산동네를 오르기 전에 있는 슈퍼의 마루 위에 널브러져 계시고는 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면 항상 울었어요. 어머니를 붙잡고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시골로 돌아온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하셨고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조금씩 앞을 향해 갔어요. 아버지는 술을 먹는 날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눈물도 줄어들었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다시 예전 같은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편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죠.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폭우가 아주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는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지만 부모님은 트럭을 타고 출근을 했었죠. 그리고 두 분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던 저는 아주 늦은 밤 이웃 아주머니가 데리러 와서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아이고 아가, 아줌마 따라가자. 저는 방금 잠에서 깨어서는 비몽사몽인 눈을 비비며 아줌마를 쳐다봤어요. 아줌마는 초조함과 함께 잔뜩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빨리 가야 한다는 이야기에 그저 손을 잡은 채 끌려가듯이 집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낮보다는 조금 잦아든 상태였어요. 아주머니는 골목 아래 세워져 있던 차에 저를 태웠어요. 운전석에는 아저씨가 타고 있었는데 제가 타자마자 바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였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한 병원의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때가 11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저는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려서 장례식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이 익숙한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보였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의 아주 먼 친척이라며 인사를 하는 분도 있었죠.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온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부모님이 일하던 농장의 주인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거세게 내리는 비를 뚫고 출근을 한 그날, 너무 심하게 내린 폭우 때문에 축사의 천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일을 하던 부모님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축사에 깔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축사에 있던 소도 두세 마리 사망을 했다고 들었어요. 농장 주인분은 축사 반대편에 있는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꽤 거리가 되기도 했고 축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저 천둥 번개인 줄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울리는 소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아저씨가 뛰어가 보니 이미 축사의 반 이상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소들이 날뛰고 있었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다급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무너진 시설들을 겨우 헤치면서 들어갔더니 이미 부모님은 사망하신 후라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저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집 몇 개를 챙겨서 바로 보육원으로 떠났죠. 몇 해 사이 제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곁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다행히 적응은 할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도 저를 맡아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다들 엄청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보통 보육원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이 많지만 다행히 제가 갔던 곳은 사람들도 시설도 아주 좋았어요. 덕분에 저는 남은 학교 생활을 그곳을 통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중학생쯤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용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피부 관리를 배우던 중 친구들이 네일 아트를 배우면 나중에 창업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2학년 때 과를 옮겼어요. 그때부터 네일 아트를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 샵을 차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도 모았죠. 국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국내에서 하는 대회에도 한 번 나갔어요. 나름 야무지게 돈을 모아서 졸업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독립했죠. 그 당시 패션이나 뷰티하면 그래도 서울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작정 모아둔 돈을 가지고 친구들 몇 명과 같이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요. 큰 뷰티샵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20살이 된 또래치고 월급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혼자서 월급을 매달 받으면 앞으로 얼마 안에는 가게를 차릴 수 있겠다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꿈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제 목표는 사실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저 혼자서만 딱 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네일샵을 차리는 게 꿈이라서 목표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1, 2년 바짝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월세가 저렴한 가게들도 다 알아봐두고 가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이름은 뭐로 할지 혼자서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일한 지 1년이 딱 되었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같이 일하던 선배님이 자신이 아는 친구가 이번에 갑자기 결혼하게 되어서 가게를 급하게 내놓는다고 혹시 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네일아트 샵으로 운영했던 곳이라 인테리어도 따로 할 필요 없고 근처에 여자분들이 많은 회사가 있어서 매출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재료들도 필요하면 같이 넘겨준다고 하는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생각보다 권리금이 조금 많아서 약간 망설이기는 했지만 보여준 매출표를 보니까 와, 이 정도면 원래 내 예상보다도 수입이 꽤 좋아서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선배가 연락처를 알려줘서 그분이랑 직접 전화를 하고 만나서 가게도 둘러봤어요. 빨리 계약할수록 좋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어버렸죠. 가게 근처에 월세를 구할 생각이라 전세였던 집에 보증금을 내서 권리금에 보탰어요. 직장에 다닌 지 1년 정도 이상이라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죠.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을 예상보다 빨리 해약해서 이자가 줄어든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앞으로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하니 그 정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언니가 가게를 비워준다는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닫혀있는 그 앞을 지나면서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몇 주만 지나면 여기가 내 가게가 되는구나 뿌듯해하면서요. 직장도 퇴사하고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 어떤 디자인을 내놓으면 좋을지 인터넷이랑 잡지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자료를 모았어요. 그런데 가게를 넘겨받기로 한 날 일주일 전, 그날도 매장을 지켜보러 갔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앞에는 신장 개업을 알리는 화환과 화분이 잔뜩 놓여 있고 그 언니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개업덕을 테이블 위에 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아, 여기 사장님이 바뀌어서 오늘부터 새로 오픈했어요. 정식 영업은 내일부터고 오늘은 일단 개업 인사만 드리는 중인데 여기 근처 사세요? 떡 하나 가져가세요. 네? 사장님이 바뀐 건 아는데 그쪽은 누구세요? 제가 여기 가게 넘겨받기로 한 사람인데. 아유, 아침에도 한 번 왔다 갔는데. 여기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랑 직접 계약했죠?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원래 사장도 아니고 그냥 여기 매니저처럼 일하던 사람인데 벌써 몇 사람한테 가게로 불러서 가짜 계약서에 서명하고 권리금까지 챙겨 먹었다는데. 이게 등기부 등본 이런 것도 안 떼어봤어요? 부동산에 확인이라도 해보지. 적은 금액도 아니던데. 그 사람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시면 어떡해요. 당한 분들 전부 20대 초반 어린 사람들이던데. 아, 일단 부동산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벌써 몇 번이나 이런 설명을 한 건지. 그분이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니 따질 수도 없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으로 근처 부동산을 빠르게 찾아갔는데 이미 저 말고 제 또래의 다른 친구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분이 설명해 준 것과 같은 설명을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듣고 진짜 계약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원래 점주 이름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왜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안 하고 1대1로 했냐면서 이런 건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지 지인 말만 믿으면 어쩌냐면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울고 있던 친구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터덜터덜, 다리에 힘이 자꾸만 풀리더라고요. 당장 집도 다음 주면 빼줘야 하는데 이것만 믿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도 정말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대출 때문에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죠. 전에 일하던 곳에 찾아갔더니 그 선배는 자기도 진짜 몰랐던 일이라고, 원래 친했던 사이라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연락해보니 자기 전화도 안 받고 살던 집도 오래전 이사를 간 상태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문득 어릴 때 아버지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아버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으니 제 입에 풀칠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어쩔 수 없이 아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 근처에 고시원 하나를 얻었어요. 새롭게 이사할 곳에 걸어둔 계약금도 날렸죠. 제 사정을 간절히 이야기했지만 그건 개인사라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시 뷰티샵에 들어가려고 알아봤는데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급여가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대출 이자는 나날이 쌓여가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돈을 갚고 싶은데 그 정도 월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이 참 재밌더라고요.
처음 입사할 때는 그 정도 월급이면 꽤 높은 편이라 1, 2년 정도 열심히 모으면 금방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죠. 구인 광고를 열심히 뒤지다가 어떤 공장 구내식당에서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교대 근무에 주 6일 일해야 한다는 게 힘들어 보이기는 했지만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니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곳인 것 같았어요. 지금은 경력보다 당장 눈앞에 불어나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 앞뒤 고민할 것 없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의 업무 강도는 상당했어요. 제가 가장 막내다 보니까 밤에서 아침으로 교대 근무가 바뀌는 스케줄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출근하는 수준이었죠. 또 매일 무거운 철판들을 옮기는 것도 엄청났는데요. 같이 일하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월세도 안 나가고 주 6일을 일하니까 돈이 나갈 수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더니 식당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숙소도 주고 돈도 많이 주는데 내가 다시 이만큼 버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어느새 식당에서 일을 한 지도 2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식당에 갇혀 지내고 밖으로 나갈 일도 없는 데다 나가면 다 돈이라고 생각하니 쉬는 날에도 숙소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는 무슨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어느새 친구들이랑도 멀어진 상태였죠.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빚까지 있으니 오히려 누구를 만난다는 게 사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쭉 결혼 안 하고 돈만 벌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감자 샐러드네요. 한 6개월쯤 전부터 다른 공장에서 팀장으로 정근을 놓은 사람이라는데 성격이 좋은 건지 식사 시간마다 엄청 살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사교성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에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주변 이모님들도 슬슬 이상한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 직원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던데. 아니에요. 그분 그냥 친절하신 것 같은데 이모님들한테도 비타민 음료 챙겨 드리잖아요. 아유, 앞만 봐도 그게 아닌데 그것도 너만 주기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멀쩡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이 쉬는 시간에 조용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저요?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요? 뭔데요? 사실 처음 이직했을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도 아니고 쉽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만큼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8개월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이 이게 변하지를 않아서 아니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실례인 줄 알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좋아합니다. 저랑 혹시 진지하게 만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혹시 하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일 줄이야. 이모님들의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호감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에 고백할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의 호감이겠지, 저러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저런 사람은 뭐랄까, 저보다 훨씬 예쁘고 참하고 가족이라도 있거나 최소 빚은 없는 사람을 만나겠지 생각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해서 얼굴만 빨개져서 허둥지둥 하다가 남자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다급하게 그 사람을 잡았어요. 저기요.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실 저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집안은 어릴 때 망한 이후로 돈 한 푼 남은 거 없고 대학도 못 나왔어요. 똑똑하지도 못한데 세심하지도 꼼꼼하지도 못해서 여기 입사하기 전에 크게 사기도 당해서 지금 빚도 갚고 있어요. 남들 하는 만큼은커녕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게 훨씬 많아요. 이렇게 괜찮은 직장 다니는 분이랑 만날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어, 그랬군요. 저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아들도 저 하나라 의지할 곳도 없으시고 어머니랑 둘이 산다고 하면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안 좋아할걸요. 물론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나마 잘했던 게 공부라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았던 거고. 우리 집도 절대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물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저 역시 모은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됐든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안 계신 후로 어머니랑 둘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나았어요. 아마 영선 씨 곁에도 누군가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덜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영선 씨의 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혹시나 자신이 가진 것 또는 환경 때문에 거절하는 거라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 것만으로 포기하기는 하죠. 놓치면 정말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이후로도 그 사람은 계속 제 마음의 문을 두들겼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꽁꽁 걸어 잠가 두었던 제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그 사람에게 문을 열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렸어요. 제 상황이 말이죠.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하시면 과연 좋아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다면 애정이 남다를 것 같았죠. 나라도 내가 소중히 키운 아들이 빚만 있는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그냥 결혼하는 건 어때요? 둘이 생활비를 합치면 빚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 만난다고 하면 나라도 반대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걸요. 그럼 저희 어머니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이야기를 했어요. 장난스레 넘어가려는 모습에 답답했는데 다음날 휴무일에 진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드리려고 급하게 과일 바구니도 사고 이모들한테 화장품도 빌려서 꾸몄어요.
집 앞까지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신다는 어머니는 저희 때문에 그날 일찍 집에 오셨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슬리퍼만 신은 채 마당으로 달려오시더니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빠르게 뛰던 심장이 따스한 포옹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는데 여기서 울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먼저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서 와, 아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정말 고생 많았다, 아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고생이 집을 찾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겪어온 지난 날들을 말하는 것 같았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했어요. 어린 시절 이후로 느껴본 적 없었던 따뜻한 엄마 품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터져 나왔어요. 처음 마주한 저와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예상과 달리 반대 없이 저희 두 사람은 6개월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모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어머니 역시 빚은 함께 갚으면 더 금방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진짜 힘을 합쳐서 빚을 갚아주셨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셋이 갚아나가니 그 많던 빚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함께와 가치가 주는 힘이 이렇게나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런 힘이 있는지를 두 사람 덕분에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죠. 시집살이라는 말이 뭔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와 저 사이는 좋았어요. 저는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어요. 네일 아트에 대한 꿈은 오래전에 접어두었죠. 남편은 다니던 공장에서 차근차근 승진하고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꾸준히 늘 손님이 있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 15년 가까이 매일 행복한 날들이었죠. 이제 저도 30대 후반인데 아이 소식이 따로 없는 점이 초조하고 아쉬웠지만 병원에서도 특별히 불임이 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전에도 종종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려서 쓰러진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나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동안 숨겨왔던 거죠. 심지어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하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부터 해줘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화부터 울컥 치밀더라고요. 근육위충 가쪽 경화증입니다. 많은 분이 루게릭병으로 알고 있는 질병이에요. 40대에서 60대 사이 발병률이 높아요. 치료를 통해 지연시킬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완치를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일이 피곤해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희소 질환인 것도 문제였지만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놓칠 수 없기에 치료를 시작했어요.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 왠지 난 더 오래 살 것 같아.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또 속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을 들은 후 어머니와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환자인 본인이 저렇게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도 애써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희망을 걸어보자. 어머니와 둘이 함께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으니 부디 남편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몸은 기능을 점점 잃어갔어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젓가락조차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건을 쥐려고 해도 자꾸만 힘이 풀려 빠져나왔고 나중에는 세수도 혼자 할 수 없었죠. 저는 마치 아기가 된 듯한 남편을 돌봤어요. 이렇게 양치도 시켜주고 세수도 해주니까 아기 키우는 것 같다.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우리 여보가 아기가 되었네. 혹시 우리 나중에 아기 천사 오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건가? 남편 앞에서는 저도 애써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병의 진행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만 계속되었고 어느새 남편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혀의 근육이 약해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지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하더니 나중에는 침도 혼자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투병한 지 2년,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남편을 떠날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애 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저렇게 아픈 건 알고 있나 모르겠다. 아버님이요?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고. 그랬지. 제 초등학생쯤인가 집 나가서는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었어. 혹시나 돌아올까봐 이사도 안 가고 있는데 한 번을 찾지를 않더구나. 벌은 처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 좋다고 도망친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아휴, 왜 우리 아들이. 어머니 죄송해요. 아마 저 때문인가 봐요. 제가 운이 나쁜 사람이라. 아유, 예, 아서라. 그런 말 마라.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그리고 누가 남편 병시중을 2년씩이나 하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 아들이 2년이나 살 수 있었던 것도 난 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정환이 보내고 나면 난 시골로 내려가마. 어차피 나이 들면 고향 가서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2년 동안 남편 병수발했으면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다 털고 새 인생 살아라.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환 씨 절대 저렇게 안 떠나요. 애써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그 병 들었을 때부터 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했다. 이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정환이만 더 괴로워지는 거야. 떠날 때가 되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란다. 어머니와 둘이 남편 짐을 정리하면서 엉엉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결국 호흡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어쩌면 지금은 더 자유로울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울고 또 울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버텼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 오니 어머니는 짐을 챙기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짐 싼다 말했잖니. 고향으로 내려갈 거라고. 가게는 차차 정리하는 거로 하자. 어차피 요즘 매출도 계속 줄어드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저 두고 어디 가세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랑 내가 남아서 뭐하니. 이제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랑 내가 무슨 사이라고. 우린 이제 가족이 아니야. 그럴 리가요, 어머니. 지난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정한 씨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했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던 상황이 어떻게 변했던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저 이제 정환 씨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아이고 이 모지라. 뭐 한다고 시어머니 붙들고 살려고 그래. 아픈 남편 때문에 그 고생을 했으면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예쁜 나이에 새 출발해야지. 나가서 좋은 사람 멋진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아야지. 아이고 이 착해 빠진 거사.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17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랑 쌩하고 헤어질 수 있겠어요. 그 세월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는걸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같이 산 지 5년쯤 지나면서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더 늦기 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고 저는 다시 공장의 구내식당에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슬슬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동네 식당에 일을 하러 다니기는 하셨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고향에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걸 저는 겨우 뜯어 말렸죠. 건강도 안 좋으신데 혼자 시골에서 지내실 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게다가 젊은 시절 남편도 떠나고 아들까지 먼저 앞세운 어머니를 혼자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기에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도 10년이 되어간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방문했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어떻게 입금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끝자리부터 아무리 세고 또다시 세어도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었어요. 5억. 무려 5억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찍혀 있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의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건지, 게다가 살면서 처음 보는 금액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우선 통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나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싶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는데 서랍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은행에 들렀다가 온다는 네가 지금쯤이면 아마 집에 돌아왔겠구나. 너가 이 편지를 봤을 때 난 이미 서울에 없을 거란다. 전에 집 나간 네 시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그 양반이 다른 여자를 쫓아 집을 나가서는 지금까지 소식을 끊고 살았는데 얼마 전 변호사라는 사람이 우편을 보냈더구나. 오래전에 세상을 떴나 했더니 독하게도 지금까지 잘 살아있었다고 하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 여태 이혼도 안 하고 지냈던 터라 아직도 나와 아들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남은 유산이 있다고 하더구나. 그동안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금도 나와서 그게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나랑 정환이 돌보느라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중에 네 몫으로 내가 보냈다. 걔 아플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고생 많았어. 이젠 정말 진심으로 네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단다. 시어머니라서 하는 말이 아니란다. 내가 친정 엄마였다면 아픈 남편 몇 년 동안 수발 들고 그 늙은 노인네까지 모시고 사는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 네가 진짜 내 딸 같아서 내 딸이라고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야. 이 돈이면 네가 옛날에 하려 했던 네일아트 샵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젠 제발 엄마 말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하고 싶던 가게도 하면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 딸 같아서 엄마처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시댁 이상 진짜 가족이었기에 이대로 남남이 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평생 어머니 속을 썩이던 시아버지가 남긴 돈을 제가 받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돈이라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통장과 도장을 챙겨서 늘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고향으로 향했어요. 긴 시간 버스를 타고 남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종종 이야기하던 작은 마을로 향했죠. 시내 버스를 타고 오래된 정류장에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느 집 마당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아주머니들이랑 수다를 나누고 있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늙은 할망구 놔두고 잘 살라니까. 아이고, 이 답답아, 아이고. 어머니 없이 어떻게 제가 살아요? 우리 어머니 제 가족인데 가족 버리고 어떻게 잘 살아요? 그리고 이 돈은 또 뭐예요, 정말.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갑자기 인사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게 어딨어요. 저는 어머니를 붙들고 반가운 마음과 서운함에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는 편지까지 쓰고 몰래 왔더니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따라 내려왔냐고. 혼내는 듯이 말하면서도 우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우선 오늘 밤만 자고 올라가라는 어머니 이야기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여기로 내려올게요. 저 어머니랑 같이 여기서 살게요. 아이고, 내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뛴다. 큰돈 주면서 새 출발하라고 하면 남들은 좋다고 뒤도 안 돌아볼 텐데 넌 어쩌면 그러냐. 저한테는 어머니가 가족이에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혼자 지내신다고 해요. 아가, 나는 괜찮아. 아까 본 것처럼 친구들도 있고 여기 어릴 때 살던 곳이라 먼 친척들도 살고 있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난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아니야. 여기 죄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사는 동네에 젊은 네가 내려와서 뭘 한다고 그러니? 네가 원하는 꿈 이루면서 사는 거, 그게 진짜 내 소원이야. 여기 친척들, 친구들이랑 오순도순 재밌게 살 거니까 너 이제 진짜로 내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 그래도... 아휴, 됐다. 너 내일 나랑 같이 서울 좀 올라가자. 안 그래도 네가 이럴까봐 내가 준비해둔 게 있기는 하다. 다음 날, 저희는 날이 밝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머니는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한 부동산에 들어가시더니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개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던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중개인은 숫자를 종이에 써서 서류들이랑 같이 주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서류 뭉텅이와 숫자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뭐긴 뭐야, 네 집이지. 지금 사는 집도 내놨다. 안 그래도 네가 시골에 따라온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준비 다 해놨어. 내가 너 놀러 온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도 이렇게 집까지 샀으니 쉽게 따라온다는 소리는 못할 거다. 내 소원이야. 이 늙은이한테 매달려 있지 말고 진짜 네 인생, 네 행복 찾아서 멋지게 살아.
그게 우리 정환이도 바라는 거야. 어머니, 괜찮아. 너 정말 노력 많이 했다. 나랑 정환이 위해서 네 젊음 다 바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다 안다. 다 알아.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결국 저는 혼자서 독립했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서울집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에 살던 곳이 좋다고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던 것 떠올라서 괜히 마음만 무거워진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전에 살던 집도 팔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새 출발을 한다는 조건으로 언제든 시골에 놀러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떠나면서 남겨준 게 30억 정도 된다. 그중 5억 너한테 주고 나머지는 내가 평생 먹고 쓰는 데 쓸 거야. 내가 돈이 있어야 네가 나 모셔야 하는데 돌봐드려야 하는데 하고 걱정을 안 하지. 나 앞으로 늙어서 휴지로 써도 될 만큼 돈 많이 있다. 너보다 훨씬 돈 많으니까 앞으로 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저는 오래전 접어두었던 네일아트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했는데요. 자격증까지 취득했기는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학원에 다니면서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알아가면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했는데요. 창업반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수업이라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수업을 수료하고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오픈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은 세금을 떼고 나니 대략 3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돈으로 좋은 자리에 가게를 구했고 어느새 제 네일아트 샵을 차린 지도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가게를 개점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를 손님으로 모셔서 예쁘게 손톱을 다듬어 드렸는데 늙은이가 이런 거 어디에 쓰냐고 하시면서도 예쁘게 색을 칠한 거 보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어머니 손톱이랑 발톱은 제가 관리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에 재미를 붙여서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같이 살지 못하니까 자주 전화도 드리고 쉬는 날 찾아뵈려고 하는데 매번 데이트나 하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요. 자꾸 모질게 대하려고 하시면서도 나중에 남은 돈을 다 저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저를 많이 아끼시는 거겠죠.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부디 어머님이 그 돈 다 쓰실 만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건데요. 앞으로 저 볼 때마다 계속 화내도 좋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쭉 제 곁에 계셔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